예, 안녕하십니까. 대현TV 김대현입니다. 여의도 2% 이번에는 그 라임과 또 옵티머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펀드 하니까 좀 어렵죠? 그냥 돈 모아서 좋은 이문이 많이 났는데 투자해서 그만큼 돌려주는 게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곳이고, 그 운영하는 곳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라임이 있고 옵티머스라는 펀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인마이 포켓,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갖고 완전히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라임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 중단,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투자자에게 못 돌려주는 돈이 1조 6천억 원,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는 환매를 못하는 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을 못 돌려주는 돈이 5천억 원이나 됩니다. 합치면은 2조 1천억 원이 되죠. 자, 쉽게 말하면 요 펀드를 운영하는 놈들이 한 2조 1천억 원을 해먹은 겁니다. 물론 투자로 날린 돈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나눠 먹었겠죠. 권력자와 아니면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 자기들 돈은 다 채우고 배불리고 하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뒷수습하겠다고 여기저기 로비를 해댄 모양입니다. 특히나 현 정권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펀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운영했던 주체들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권과 친했거나 아니면 호남입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은 라임 펀드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라임 펀드의 전주인데 사실은 라임 펀드의 이제 그 숨은 소유자, 실소유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인데, 김봉현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한테,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전 국회의원인데 강기정 전 수석한테 5천만 원을 줬다. 5천만 원을 건넸다.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아직 48밖에 안 됐습니다. 만 나이니까 이제 50 됐나요? 저게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해요. 저게 얼마나 복잡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엄청 복잡한 거거든요. 특히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거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모펀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친한 사람들 몇 명에서 일단 돈을 모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해요. 이른바 종잣돈.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시드머니를 아주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한동훈 지검장이 이런 자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은 투자한 사람들을 먼저 분류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상식이에요, 저게. 제가 예전에 그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 관련, 이거는 금감원을 때려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금감원을 잡아야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고 사전에 다 인가하고 할 때마다 이걸 다 체크하는 게 금감원이에요. 그렇죠. 금감원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저런 짓을 못해요. 못하죠. 맞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요, 이게. 맞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금감원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투자 회사나 이런 데서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게 사모펀드는 맞습니다. 개인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감원이 한 2, 3년 정도는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시드머니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왜냐하면 시드머니도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고 전주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몸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몸통이 아니라 이 돈의 수익을 가져가는 몸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매 중단이 됐지만 우리 장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드머니를 댔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엄청나게 빼갔어요. 다 빼갔죠. 왜냐하면 이게 이 펀드의 핵심은 뭐냐면 수시로 이게 돈을 환매가 이루어져요. 수시로. 환매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한참 몇 단계 떨어져 있는 개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맨날 집에서
증권회사에서 날라오는 뭐 펀드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입하세요부터 해서 아니 뭐 예. 저한테 뭐가 와요. 펀드 저희가 가입돼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가입된 펀드가 있으시구나. 네. 근데 이게 저 개인으로는 몰라요. 왜냐면 그거는 펀드 자체에는 수많은 사람들께 돈이 같이 묻어 있거든요. 그렇죠, 묻어 있죠, 맞습니다. 나중에 돈을 내가 찾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투자자, 핵심적인 시드머니를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다 돈을 빼가요. 그렇죠. 저게 지금 피크에 올라갈 때 조회해서 한 2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정도면 그 이전에 한 5천억 정도 단위나 그 정도 단위에서 이미 돈을 다 빼가요. 그렇죠. 시드머니가 1조 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몇백억 단위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얼마를 가져가느냐? 거기 몇십 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물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른바 이현재 주변에는 그 사단으로 불리는 이현재를 따르는 여기도 똘마니네요. 네, 똘마니들이 계십니다. 네. 똘마니들이 계시다고 표현했으니까 고소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나오고요. 이분 현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펌의 운영자입니다. 로펌, 예, 법률사무소. 자, 여기에 이제 20여 명의 여권 관계자 리스트도 나왔다는데 냄새는 진동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이거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게 이런 사건의 핵심은 몸통을 잡아내는 거예요. 몸통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그렇고 이혁진이라고 하는 전 대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라임의 김봉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냥 운영하는 운영 기술자잖아요. 그렇죠. 운영 기술자. 거기서 이제 떡고물에 뜯어먹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돈을 태운 속에서 시드머니를 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청와대 관련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여권 뭐 핵심들. 왜냐면 이런 거는 게이트로 가면 다 몸통들이 있는 거예요. 뭐 따로 있죠. 네, 몸통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권력의 핵심과 아주 권력의 최정점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죠. 지난 대선 때 그 선거를 치를 때 문재인 펀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펀드가 있었어요. 이 대선 펀드를 운영했던 기술자들이 여기 또 대거 또 가담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모펀드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돈 세탁 창구예요. 이게. 돈을 굴리는. 그러니까 검은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선 자금을 받았는데 대선 자금이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다 태우면 되죠. 여기 내가 돈이 같이 묻어서 들어가서 수익으로 나한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바지 사장들한테 이제 이름으로 이제 태우는 거죠. 쪼개서. 그러면 같이 묻어 들어가면 한 2조 원 정도 되면 몇백억짜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왜냐면 외국 부동산이라든가 외국 펀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특히나 이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다 외국의 어디 뭐 이런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펀드에다가 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그게 의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투자 진정성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없어요. 보면 맞아요. 수익을 내려고 투자한 게 아니야. 돈을 버린 거였어요. 돈을 버렸어요. 근데 돈을 버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접해. 그렇죠. 돈이 어딘가에 돌고 돌아서 돈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4,000명 되는 투자자들은 황당한 일이 엮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네. 돈 세탁에 어떻게 보면 돈 세탁에 이용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용당했고 금감원은 눈을 감아주고. 저건 금감원이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저런 규모로 갈 수가 없어요. 금감원에 또 그 이현재 사단이라고 하는 이현재 어떤 입김이 또 작용할 수 있고. 그 이현재라는 사람이 대부잖아요. 금감원 대부거든. 제가 보니까 그 이현재와 최동욱은 딱 보니까 이현재는 금융권, 최동욱은 법조. 뭐 이렇게 지금 그 마크맨을 따로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옛날에 좀 게이트 사건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권력의 최핵심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몸통이에요. 그 몸통이 있는 거예요.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건에 연루되냐면 돈 몇 푼 받자고 연루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인연 가지고 이런 데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죠. 공무원들이 자기 출세하려고 청와대에 들어가지 돈 벌려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다 출세 때문에 들어가요. 맞습니다. 빨리 출세하니까. 맞습니다. 동기들보다 한
2, 3년 먼저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조심을 많이 하죠. 이런 거에 엮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근래에는 이런 일이 별로 안 벌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종용한 거예요. 뒤를 봐주겠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런 일이 엮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여러분 금감원에서 파견 나와 있던 그 팀장급 직원이 이 김봉현 측에다가 이 금감원의 감사 자료 뭐 이런 자료를 내부 자료를 갖다가 주고 5천만 원을 땡겨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저런 데도 돈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5천만 원 돈도 아닙니다. 그건 뭐 하루 저녁 술값에 뭐 몇백만 원씩 쓰는 놈들이.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김봉현이라는 자가 뭐 문자 메시지를 뭐 주고받은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청와대도 다 내 사람, 금감원도 다 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거 지금 당시에 있던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저런 사건을 행정관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저게. 아니죠.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저게. 꼬리 자르기 한 셈이죠. 다 이제 보고가 된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건 비서관이나 수석이 백업해주거나 누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저 행정관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뒷배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렇게 저기 지금 가면 과장급이 아니라 대개 지금 저 사람들이 부의사관급이에요. 3급 이상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번에 국장을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고공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국장을 달고 못 달고는 이제 고시 패스한 공무원들한테 핵심이거든요. 국장은 핵심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국장 달라고 청와대 들어가는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국장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그걸 백업해주지 않으면 저런 일이 엮이지가 않아요. 돈 5천만 원에 무슨 저런 걸 엮여요. 맞습니다. 금감원 국장이 되면 돈 5천만 원에 뭐 자기 벌라고 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더한 일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금감원 국장 되고 저기 뭐 퇴직해서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 가는데. 더 좋은 자리 가죠. 연봉 맞습니다. 몇십억 짜리도 갈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로펌에 뭔 5천만 원 딸랑 받아가지고 뭐. 그건 뭐 어디 저기 뭐 웬만한 공무원들 그 정도 돈 안 받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를 지연시켜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를 축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리스트가 등장해도 그동안에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터져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여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그거 별일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게이트라고 호들갑을 떠냐고 또 오히려 야당을 또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추미애 같은 사람 특히 법무부 장관이면은 여기 관련된 보고 제가 볼 때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인지하고 있거나. 추미애가 관련될 수도 있죠. 예. 추미애 장관이 들어가서 한 게 지금 라임 사태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한 거잖아.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채널 A 기자 잡아놓고 했던 그게 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일이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일 막는 거 지금 이거 카바치느라고 지금 인사한 거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다 자기 아들 문제 터져가지고 오히려 이 사건이 묻혔어. 예,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추미애 장관을 임명할 때 조국을 임명할 때도 추미애를 임명할 때도 이 사건 막아라라고 하는 특명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청와대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건일 수 있다. 이 권력의 핵심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한테 충실한 충견이었던 검찰을 이렇게까지 때려잡으면서 갈 일이냐고. 그러네. 검찰 개혁을 했는데 한 게 없어요. 검찰 개혁 뭐 했어요? 뭐 없죠. 검찰 개혁 뭘 했습니까? 검찰 개혁은 한 게 없어요.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뭐를 했냐면 소위 얘기해서 특수부부터 시작해서 금융조사 파트를 다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해체했죠. 남부지검에 했던. 네, 남부지검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소위 특수부 소위에서 금융 쪽 조사를 하고 있는 남부지검에 있는 소위 검찰 최고의 인력들을 해체시켜 버린 거야. 금융 특수조사단을 해체시켜 버렸죠. 맞습니다. 그거 한 거예요. 검찰 개혁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라임 옵티머스 조사를 갖다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 이걸 회방 놓기 위해서. 회방 놓기 아니라 조사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무마하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금융 사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게. 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지검장 같은 사람한테 좀 이거를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 쪽 조사는 그래서 전담을 시켜요. 네. 그럼 몇십 년씩 한 사람이 노하우를 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핸들링하고 새로운 검사들이 오면 받아가지고 몇 년씩 교육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금감원 직원들 파견받고 국세청 직원들 파견받고 해서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말이죠. 국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요. 기재위가 아니에요. 정무인가요? 정무위가 제일 어려워요. 들어가면. 거기는요. 용어 자체가
까막누님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펀드 들었는데도 가입자가 펀드를 들었는데 자기한테 금융위원회에서 와요. 뭐가? 예. 오는데 그거 제대로 읽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은행에서 오는 것도 읽기 귀찮고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자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한테 적용되는 이자율이 뭔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맞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이 사건에 대한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강기정 같은 경우는 만난 거는 인정해요. 그러면서 명분을 대는 게 청와대에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돈 받은 게 없다. 만난 건 인정한다. 이렇게 오히려 알리바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저 사람을 왜 만났냐고요. 강기정이 지가 지일도 아닌데. 그러게. 지하고 업무상 연관도 있지 않아요. 네. 아니 뭐 민원을 핑계대서 그때 이제 김봉현이라고 하는 라인펀드의 쩐주가 광주 MBC 방송국인가 이모라고 하는 그 대표이사를 지낸 브로커죠 일종의 이 로비스트를 통해 갖고 강기정에게 돈을 5천만 원을 보냈다. 근데 강기정은 안 받았다.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청와대를 이 뭐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했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만약에 저기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그 수석 비서관이다 그러면 전화 한 통하면 그건 언제든지 무사 통과예요. 아니 그냥 옆길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냥 그 소위에서 경호에 얘기하면 그거 없이 그냥 통과시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검사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거 하는 거는 만약에 수석 비서관실에서 있다면 수석의 보좌관이 따로 있어요. 네네. 행정관 중에 수석실 보좌관이 따로 있어요. 그 보좌관 내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거 검색대가 따로 있고 일반 소위 청와대 행정관들 직원들이 통과하는 문이 따로 있어요. 청와대 직원들 통과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돼.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검색대가 없군요. 검색대 없어요. 그 강기정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검색대 안 하고 들어가는 그럼 청와대 직원들 다 그 검색대 매일 아침마다 검색대 통과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전철 패스식으로 그냥 자기 친부중 되면 그냥 패스하는 거 있어요.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잖아. 어디 가면 민원인들만 검색대 통과하지 직원들이 검색대 통과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국회도 다 마찬가지죠. 일종의 프리패스로 가죠. 자기들 그게 있는데. 신분증이 있고 하니까. 근데 수석이 보좌관 내려보내가지고 저기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저기 뭐 직원들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요 그냥. 청와대가 오히려 뇌물 받기는 아주 그냥 적소네 적소.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윤석열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추미애는 계속 이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고 할 것 같고 또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권력도 청와대도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자기들 말 잘 듣는 충견들을 통해서 뭐 대충 하는 척하다가 또 뭉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검찰총장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검찰총장한테는 권한이 있는 게 뭐냐면 근데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 있어요. 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자기가 직접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지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더 두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면 검찰총장이 가져와서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해체돼 있던 소위 해서 금융조사 특수부 검사들을 다 총차출해가지고. 왜냐하면 역대 그런 정부에서 그런 걸 많이 해왔어요. 뭐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그런 식으로 팀을 꾸려서 해요. 그게 또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에. 그게 또 가능했던 게 국민적 지지가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검찰총장이 만약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소위에서 국민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거예요. 계속 이성윤 지검장한테 수사 제대로 하라고 수사 지시를 하고 수사 지시를 안 하면 사건을 가져오면 돼요. 수사 지휘를 했는데 안 따르면 성과가 안 나오면 가져오면 돼요. 또 다시 뭉개려고 한다면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있다가 결국은 올 연말 되기 전에 특수수사본부를 검찰총장 지휘하에 직속으로 꾸리면 돼요. 자, 그러면 10월 22일 날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출석을 할 텐데 그럼 야당은 반드시 이거를 물고 늘어질 거고 여당은 또 이걸 무마시키려고 할 거고 윤석열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돈이 크기도 하지만 사람이 한 4천 명이 엮여 그렇죠. 있어요. 엮여 있죠. 맞습니다. 뭐 네. 연예인들도 엮여 있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다가 이거 돈을 돌려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부가 지금 은행을 조지고 증권사를 조져갖고 너희들이 배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건 배임입니다. 배상하면. 아니 그거 되면 또 혈세 들어가고 국민 우리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그 은행들 돈 우리 또 공적 자금으로 메꿔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짓 하는 거야 지금 이 정부에서. 그리고 그거는 은행장이나 그 은행의 대표나 증권사의 대표는 그건 나중에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공적 자금으로 돈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 많이 해요. 공적 자금으로 돈을 나중에 지원해주겠다는 이면 계약을 해요. 이면 계약. 네, 이면 계약을 해가 이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일단 돈을 주고 나면 정부에서 그 돈을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줘요. 그걸 보충해줘요. 그거 가지고 배임 행위를 이제 무마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네, 거군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명천지에 누가 그거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부에서 은행권을 계속 쪼고 있습니다. 계속 쪼면서 너희들이 대충 보상해주고 끝내라는 식으로 지금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해명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대책만 먼저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인 규명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우선 중요하죠. 원래. 원인 규명하면 다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금감원을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건을 일단 발동해야 되고, 국정조사, 특검도 발동을 해야 되고, 금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야 돼요. 별도의 국정조사를 하든가. 왜냐하면 이거 핵심은 금감원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금감원이 짝짝꿍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금감원이 눈을 감았으니까 가능하다는 금감원이 얘기죠. 얼마나 웃긴 동네냐면 금감원이 수사권이 없어요 원래. 근데 자기들끼리 검사라고 하면서 수사권을 발동을 해요. 대기업도 심지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여기는 그 불러요. 금감원 저기 보면 조사실이 별도로 있어요. 검찰 조사실하고 똑같아요 생긴 게. 막강한 권한이네. 검사역인데 자기들끼리 검사라고 불러요. 지금 자기들끼리 검사라고 부른다니까요. 내부적으로. 검찰 검사처럼. 그래요? 그래서 저기 금감원 가는 거를 검찰청 가는 거랑 똑같이 여겨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서운 곳이군요. 금감원 저 동네는 검찰은 들어가면 재판을 받아서 몇 개월씩 걸리고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금감원은 수시로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금융회사에다가 수시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무서워하는 게 마찬가지로 뭐 감리라는 미명하에 불러다가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시 위반 이런 걸로 며칠간 제재하고요. 주식 거래 며칠간 중단시키고 이런 거 가능합니다. 30일간 중단시키고 저희 투자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행정처벌이 되게 많다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소액에서 무슨 뭐 노래방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에다가 영업정지 몇 개월을 때릴 수가 있다고 여기는 수시로.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굉장히 무서운 데예요. 그래서 저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윤석열의 선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뭘 좀 하세요. 아주 답답해 죽겠네. 이제 뭐 올 연말 되기 전에 뭘 시작하겠죠. 그래야지만 내년 이제 봄 이제 재보선 끝나고 이제 나올 때쯤 이제 뭔가 챙겨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 선거 대책위원회를 띄우겠다. 그리고 거기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부 장관을 하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 재선의 친박계 전 의원으로 통하는데 이분을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돌연 아무런 그 이유나 뭐 근거도 되지 않고 이 선대위를 경선관리위로 축소한 다음에 거기에 유일호 전 부총리가 아니라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김종인 체제가 뭐가 좀 이상하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딪혀서 후퇴를 한 거죠. 지금 제가 들은 거는 결국 이제 재보궐선거를 김종인 위원장은 거의 본인이 낙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원했던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하여간
좀 경선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합의가 안 됐던 거겠죠. 협의가 잘. 아니 근데 그것도 합의가 안 됩니까? 어떻게?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은. 아니 근데 또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경선을 하는 게 맞죠. 아, 경선을 하는 건데 경선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는 경선과 그 일반적인 경선도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유일호 전 부총리를 기용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경선과 선거까지 치르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게 없죠. 당내의 각 지분 계파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후퇴한 거네요. 일종의 이제 후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데 유일호 위원장, 저도 유일호 부총리를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알긴 하지만 참 선거를 치르는데 저런 분을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을 능력 있어서 기용한 게 아니고 그냥 아바타로 쓰겠다는 거죠. 그냥 아바타로 쓰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아바타를 쓰고 뭐 김선동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내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 아니면 뭐 지금 그리는 그림은 어떻게든지 안철수라는 사람이 서울은 이제 중심에 있는 거니까 나머지야 이제 뭐 모양을 갖추고 뭐 여러 가지 게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당내 이제 반대 기류도 있는 거죠. 뭐 지상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류에 또 반발하는 거죠. 이미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경선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아니 그럼 김종인은 누구를 정해놓은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안철수를 메인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안철수를 그렇게 비판하죠? 저 양반이 원래 자기가 찍어놓은 사람을 비판하는 게 저 사람 특징이에요. 친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서로. 저 양반이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좀 해놓은 사람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요. 옛날에 박근혜도 그렇고 문재인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안중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안중에 있는 사람이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제 사전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좀 이제 끌어다 쓰고 이제 왜냐면 이제 뭐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찍어놓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우냐우냐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좀 멀리하는 것처럼. 멀리하는 듯하면 서로 안 맞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안철수는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 무조건 김종인을 백업해서 대선 민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도 다른 생각을 정치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긴 늘 하죠. 이제 뭐 배신과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거니까 뭐. 이름 짓는 것부터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렇죠.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정책적 문제도 하고 뭐 왜냐면 저 양반이 그 안철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요. 이태규 그다음에 이제 뭐 김성식 이런 사람들하고 더 훨씬 가까워요. 저 양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계로 통하는 사람들과 무지하게 가깝다. 훨씬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좋아한다. 저분이 그런 위의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김성식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해. 저 양반이. 자,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서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당내가 뭐랄까 좀 그 지분과 계파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잖아요. 일종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소위 얘기해서 경선위 자체에 굴러가는 거에 따라서는 출구 전략을 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 더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결국은 지금 이제 명분 찾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 늘 그래 왔거든. 김종인 위원장은 끝까지 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중간에 맞습니다. 늘 저 양반은 중간에 어떤 명분을 찾았는데 그만둘라 그래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선대위 때도 늘 그만둘라 그랬었어요. 그랬습니까? 늘 그만둘라 그랬었어요. 그만두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연로하시고 뭐 힘드실 텐데 그래서 지금 그만두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선 관리가 진행되면서 자기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저 양반은 손 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경선관리위라고 해서 구성한 면면을 보면 그분들 뭐 지상욱 지금 여의도 연구소장 같은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만뒀어요. 본인이 선수로 뛰려는 사람을 저 경선관리위원회에 집어넣었으니 당연히 그만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구성원도 보면 대부분 다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이런 데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의 대리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리인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을 왜 뽑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경선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경선 룰을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경선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기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뭐 2단계로 할지 한 번으로 끝낼지 저걸 그냥 모바일로 할지 뭐 현장 투표를 할지 뭐 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로 할지 새로운 이제 룰을 만드는 거죠. 결국 룰 세팅이 결국은 이제 김정인 위원장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결국 이제 룰 세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룰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김종인은 영이 안 서고 지금 이 안에 당내 리더십이 없는 거네요.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저건 이제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걸린 거죠,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저게 대권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그다음에 당의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고. 지금 당의 주도권도 장악을 못한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장도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본인의 뭐 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바라보는 이 생각도 이제 틀렸구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명분 찾아서 그만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정인 위원장은 늘 그래왔어요. 저 양반은 뭘 하는 명분을 찾기보다 뭘 그만두는 명분? 드랍하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쓰는 명분 찾기를 되게 잘하는 분이세요. 출구 전략 늘 그래왔어요. 지금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이 양반이 또 그런 걸 찾고 있나라는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시죠. 이미 이제 저 양반 얘기 중에 레퍼토리가 하나 있는 게 이러면 선거 진다. 네, 맞습니다. 이게 레퍼토리, 이게 시작이에요. 이번에 또 얘기했죠. 이거 또 얘기했어요. 자, 뭐 이러나 저러나 선거를 질 것 같긴 한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따른다고 해서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이게 진짜 그 핵심을 쫓아서 정말 권력의 폐부를 심장을 뚫는 그런 진실로 귀결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장경상 프로님 그리고 최경희 박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